만약 당신의 몸이 단순히 처벌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감히 불복종한 모든 여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어떨까? 상상해보세요. 중세 요새 아래 깊숙이 파인 고대 석재방. 공기는 축축하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요. 멀리 벽을 따라 희미하게 깜빡이는 횃불의 주황빛 불빛 아래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무언가가 서 있어요. 언뜻 보면 갑옷 같아요. 화려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지만 그 치수는 분명해요. 이건 군인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방어를 위해 제작된 것도 아니죠. 이건 여성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철제 가장자리는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가죠. 하지만 이 장치의 목적은 빠른 처형이 아니에요. 굴욕, 모욕, 그리고 고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 장치는 즉시 죽이지 않아요. 고통을 몇 시간, 때로는 며칠까지도 끌어당기죠. 몸을 캔버스이자 메시지로 사용해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건 정의가 아니었어요. 연극이었죠. 모든 여성이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 순종이 생존의 열쇠이고 침묵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고안된 끔찍한 공연이었어요. 이 어두운 역사의 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하는 걸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이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치들은 남성들이 만들고 신앙이 승인하고 두려움이 키운 것들이에요. 이들은 잔혹함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고통이 어떻게 도덕으로 위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누가 이런 도구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유럽은 오랫동안 이 침묵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즉 통제와 수치, 그리고 여성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세상으로 돌아가야 해요. 여성의 몸을 고문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장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런 장치를 허용하고, 아니 요구했던 세상을 이해해야 해요. 중세 유럽은 논리나 공정함으로 지배되지 않았어요. 교리, 두려움, 그리고 여성이 철저히 바닥에 놓인 위계 질서가 지배했죠. 종교적 가르침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부담이었어요. 영적으로 약하고 도덕적으로 불안정하며 위험할 정도로 물질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졌죠. 최악은 여성의 몸 자체가 죄의 통로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저지른 최초의 죄는 길고도 저주스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녀의 반항, 지식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배신으로 재해석되었죠. 그리고 그 배신에서 논리가 이어졌어요. 여성이 타락할 수 있다면 그녀를 감시해야 해요. 그녀가 유혹할 수 있다면 억제해야 해요. 교회는 이를 설교했고, 법은 이를 집행했으며, 사회는 세대에 걸쳐 이를 믿었어요. 봉건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순종이 기대되고 벗어남은 종종 잔인하게 처벌받는 시스템을 지지했죠. 남성이 폭력을 저지르면 벌금을 낼 수 있었지만 여성은 채찍질, 낙인 혹은 더 끔찍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죄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결혼을 거부하거나 질투하는 이웃이나 경멸받은 남편에게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뿐이었죠. 여성의 성, 독립성의 어떤 암시도 남성의 명예뿐 아니라 신성한 질서 자체의 위협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문 도구는 단순한 도구 이상이 되었어요. 영적, 사회적 통제의 도구가 되었죠. 여성의 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 힘을 꺾기 위한 창의성도 커졌어요. 어떤 장치들은 여성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 개조되었지만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여성의 몸에 맞춰 완벽히 설계되었어요. 위로가 아니라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거죠.
중세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처벌과 통제 도구 중 가장 끔찍하고 상징적인 것은 브레스트 리퍼였어요.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죠. 짐승의 발톱처럼 안쪽으로 휘어진 4개의 날카로운 철제 갈고리가 손잡이나 철제 집게에 붙어 있었어요. 때로는 이 도구 전체를 불꽃 위에서 다고 붉게 빛나고 공기 중에서 슉슉 소리를 내며 타오르게 했죠. 그리고 그걸 여성의 가슴에 직접 물려 찢어냈어요.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오고 신경, 근육, 피부가 한 번의 동작으로 갈기갈기 찢겼어요.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였죠. 상처는 종종 치명적이었고요. 만약 여성이 초기의 절단을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대개 출혈이나 감염으로 곧 죽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즉각적인 죽음은 목표가 아니었어요. 목표는 공포, 수치, 그리고 군중을 위한 교훈이었죠. 왜냐하면 이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간통, 이단 또는 마녀라는 비난은 종종 브레스트 리퍼로 이어졌어요. 질투하는 남편, 의심 많은 이웃, 부패한 성직자들에게 비난받은 여성들은 마을 광장으로 끌려가 상의를 벗겨진 채 나무 기둥에 묶이고 한때 자신의 집이라고 불렀던 공동체의 시선 아래 서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눈앞에서 그녀의 몸, 그녀의 모성, 그녀의 여성성이 파괴되었죠. 14세기 독일의 지역 연대기에는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의 처형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녀의 형벌의 일환으로 가슴이 찢긴 후 교수형에 처해졌죠. 또 다른 이야기, 아마도 전설적인 것이긴 하지만 말루스 말레피카룸 같은 마녀 사냥 매뉴얼에 등장해요. 저자들은 여성이 가장 많이 죄를 지은 곳을 고문하라고 장려하며 여성의 몸을 외과적 잔혹함으로 겨냥한 처벌을 옹호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고통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상징성에 관한 거였죠. 자궁은 생명을 주고 가슴은 생명을 유지해요. 가슴을 훼손하는 건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행위였어요. 양육의 기관을 수치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였죠. 이 처벌은 섬뜩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성의 힘, 사랑을 주고 생명을 낳고 키우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남성이 정의한 덕에 엄격한 벽을 넘어선다면 그 힘이 가장 먼저 빼앗길 것이었죠. 하지만 고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그녀의 고통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보이지 않게 너무 늦을 때까지 내부로부터 와야 한다면 그때 등장한 게 페어 오브 앵귀시였어요. 작고 거의 섬세해 보이는 도구였죠. 바깥은 매끄러운 금속으로 된 중공의 정우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나사를 돌리면 꽃처럼 열렸어요. 천천히 조용히 그 꼬리피 벌어지죠.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물체가 내부를 파괴하는 잔인한 기계로 변했어요. 이건 페어 오브 앵귀시였어요. 도둑이나 군인을 위해 사용된 게 아니었어요. 뼈를 부러뜨리거나 피를 흘리게 하려고 설계된 것도 아니었죠. 적어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죄를 저지른 이들을 위해 낙태, 동성애, 너무 대담하게 말하거나 남성의 구애를 거부하거나 혹은 멍자국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죄를 지었다고 비난받은 여성들을 위해 예약된 도구였어요. 다양한 버전이 있었어요. 어떤 건 입에, 어떤 건 질이나 항문에 삽입되었죠. 하지만 여성에게 사용될 때 가장 자주 자궁이나 목소리를 겨냥했어요. 일단 삽입되면 크랭크를 천천히 돌려 부드러운 살 속에서 금속이 확장되도록 했어요. 찢김은 조용히 시작되었죠. 비명은 나중에 나왔어요. 항상 죽이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종종 피해자를 살아남게 했지만 망가뜨렸죠. 여성은 살아남더라도 불임이 되거나 다시는 분명히 말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목표는 고통뿐만이 아니었어요. 변형이었죠. 그녀를 신체적으로 바꿔놓고
영원히 경고의 표시로 남기는 거였어요. 상상해보세요. 수도원 아래 축축한 석재방. 여성은 나무 테이블에 묶여있고 성직자는 조용히 지켜보며 고문자가 나사를 돌리고 있어요.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지고 입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꽃이 피 그녀 안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주변엔 침묵뿐이에요. 재판도 군중도 없죠. 단지 신성한 것을 천천히 파괴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경우엔 도덕적 정화라는 명목 아래 행해졌어요. 교회 관리들은 이게 죄를 정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목적엔 거룩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 폐허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도구였죠.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말할 수 있는 여성, 선택할 수 있는 여성, 창조할 수 있는 여성을 공격했어요. 자궁, 입, 영혼을 침묵시키는 도구였죠.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견뎌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사회는 더 끔찍한 것을 준비했어요. 고문실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집에서,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입어야 하는 것. 철로 만든 감옥, 옷처럼 형성된 것. 언뜻 보면 여성의 몸통 곡선을 따라 만든 갑옷처럼 보였어요. 기사의 가슴 갑옷처럼 갈비뼈와 엉덩이를 단단히 감쌌죠. 하지만 이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자체가 폭력이었어요. 이건 아이언 코르셋 이론 코셋이었어요. 전투가 아니라 순종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몇 분, 몇 시간의 처벌이 아니라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에 걸친 처벌이었죠. 몸을 위한 감옥, 숨을 향한 느린 전쟁이었어요. 두꺼운 금속 띠로 만들어진 코르셋은 나사와 리벳으로 잠갔다. 어떤 버전은 내부에 뾰족한 스파이크가 있어 움직일 때마다 부드러운 피부에 박혔어요. 다른 것들은 무거운 처리 척추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가슴을 압박했죠.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잠자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멍, 내부 출혈, 갈비뼈 탈구가 흔했어요. 극단적인 경우엔 장기 손상을 일으켰지만 목적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교정이 목표였죠. 이 장치는 종종 공식적으로 범죄로 유죄 판결받지 않은 여성들에게 사용되었어요. 솔직한 아내, 반항적인 딸, 마녀로 의심받는 여성, 결혼을 거부하거나 권위를 무시하거나 강력한 남성을 당황하게 만든 여성들. 그리고 다른 고문 형태와 달리 이 아이언 코르셋은 이동 가능했어요. 피해자와 함께 다녔죠. 옷 아래, 피부 아래로. 그녀는 하루를 일하고 청소하고 요리하면서 짧은 숨을 몰아쉬고 허리는 멍들고 폐는 아파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고통이었고 말하려는 모든 단어가 고투였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기록에 따르면 도덕적 개선을 위해 어린 소녀들에게 이런 장치를 강제로 입혔어요. 독일 일부 지역에선 게으르거나 부정하다고 여겨진 여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되었죠. 종종 남편 자신이 이를 명령했어요. 법정도 항소도 없이 그냥 금속과 침묵뿐이었죠. 하지만 가장 섬뜩한 부분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메시지였죠. 이 코르셋은 여성성, 관능, 우아함 같은 아름다운 것을 감옥으로 바꿨어요. 여성다움의 상징 자체를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렸죠. 몸이 전쟁터가 되었고 처벌이 옷이 되었어요. 당신의 처벌 속에서 살아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시간이 아니라, 재판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실로. 그리고 여전히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단순히 남성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정의하는 법에 도전한 여성들에게는 더 끔찍한 것이 있었어요. 철이 몸을 짓누를 수 있다면 또 다른 장치는 목소리 자체를 짓누르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들은 이걸 스콜드 브라이들이라고 불렀지만 곱비도
안장도 탈출구도 없었어요. 철로 단조된 이 장치는 머리를 위한 우리처럼 생겼어요. 뺨, 이마, 턱 아래를 누르는 끈으로 두개골을 잠갔다. 하지만 진정한 잔혹함은 내부에 있었어요. 혀 위를 누르도록 설계된 곡선의 날카로운 스파이크. 착용자가 말을 하려는 순간 그 스파이크가 살을 파고들었죠.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굴욕을 주기 위한 거였죠. 여성은 이걸 몇 시간, 며칠, 혹은 더 오래 착용해야 했어요. 거리에서 끌려다니며 옆에 달린 종소리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들렸죠. 아이들은 웃었고 남자들은 손가락질했고 여성들은 외면했어요. 왜 이걸 사용했을까요? 너무 많이 말하거나 불평하거나 험담하거나 남편, 치안판사, 성직자에게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중세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건 스콜라고 불리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대표적인 처벌이었어요. 스콜드라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가 없었죠. 목소리가 너무 날카롭거나 마음이 너무 강한 여성은 누구나 그렇게 불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비난받으면 처벌은 신속했어요. 16세기 에든버러의 법원 기록에는 여러 브라이들링 사례가 묘사되어 있어요. 한 여성은 교회에서 평화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이 장치를 착용해야 했고, 다른 과부는 이웃과 너무 크게 다퉜다는 이유로 입을 막혔죠. 재판도 변호도 없이 그냥 침묵뿐이었어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위협이었죠. 혀에 박힌 스파이크는 단순히 물리적인 게 아니었어요. 상징적이었죠. 이는 어머니에서 딸로, 치유자에서 환자로, 조산사에서 신부로 전해지던 구전 전통을 찔렀어요. 말 자체를 범죄화했죠. 브라이드를 착용하는 건 정체성을 잃는 거였어요. 표정도, 말도 없이 철과 당신 자신의 숨소리만이 당신을 재정의하는 우리 안에 갇히는 거였죠. 그리고 마침내 벗겨졌을 때 상처가 항상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여성들은 다시는 분명히 말하지 못했죠. 다른 이들은 아예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명 높은 장치가 하나 남아 있어요. 전설이 된 너무도 무서운 기계. 하지만 그 전설이 거짓이라면 아이언 메이든만큼 상상력을 사로잡는 고문 도구는 드물어요. 내부에 스파이크가 박힌 석관 같은 키 큰 상자, 피해자를 죽음의 포옹으로 감싸는 거죠. 수세기 동안 이건 중세 잔혹함의 정점으로 묘사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역사가들은 이제 우리가 아는 아이언 메이든이 신화라고 믿어요. 중세 고문자들이 아니라 18세기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스펙터클을 위해 만든 거죠. 중세에 사용되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어요. 법원 문서도 생존자 증언도 없죠. 가장 오래된 사례는 1800년대 뉘른베르크에서 조립된 거예요. 그 끔찍한 시대가 끝난 지 오래 후였죠. 하지만 전설은 계속 살아남았어요. 특히 신화가 커지면서 나타난 젠더화된 변형이 섬뜩해요. 과장된 곡선과 금속에 새겨진 가슴 모양의 여성형 아이언 메이든. 내부 스파이크는 음란한 정밀함으로 배치되었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상상되고 발명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여성의 몸이 여전히 처벌의 장소로 남아있는 환상. 고통이 단순히 가해지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묘사되는 곳. 잔혹함이 유리 뒤에 전시되고 입장료를 받는 곳. 우리가 여성의 고통을 상상하기 위해 고문 도구를 만들어냈다는 게 우리에 대해 뭘 말해줄까요? 일부 박물관은 이 물건들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전시해요. 일부 관광 가이드는 여전히 철의 처녀 안에 갇힌 여성들의 이야기를 속삭이죠.
신화가 살아남는 건 진실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를 먹여 살리기 때문이에요. 여성은 그들이 하는 행동뿐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키우죠. 허구가 기억이 되고 신화가 역사가 되죠. 하지만 그 거짓 아래엔 더 깊은 진실이 있어요. 사회는 아이언 메이든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진짜 도구, 진짜 고통, 과장이 필요 없는 진짜 여성들의 고통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왜 우리는 특히 여성에게 가해진 고통에 이렇게 매혹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잔혹함을 정의로 보도록 허용했던 구조들을 아직 완전히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어쩌면 깊은 곳에서 폭력이 얼마나 쉽게 오락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걸지도요. 그리고 어쩌면 아이언 메이든이 진짜든 아니든 매우 실제적인 무언가를 상징하는 걸지도요. 침묵을 미덕으로, 복종을 법으로, 여성다움을 우리로 만드는 문화를요. 이 장치들은 광기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필요하다고 믿는 시스템에 의해 설계되고 승인되고 적용되었어요. 이들은 무작위적 잔혹함의 도구가 아니라 통제의 도구였죠. 그리고 그들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여성을 겨냥했어요. 각 스파이크, 각 족쇄, 각 뒤틀린 나사는 여성의 몸이 신성하지 않고 주권이 없으며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순종이 생존이고 침묵이 미덕이라는 거였죠. 브레스트 리퍼, 페어 오브 앵귀시, 아이언 코르셋, 스콜드 브라이들. 이들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공연이었어요. 살점뿐 아니라 정체성, 존엄, 그리고 불순종으로 여겨진 여성들의 정신을 벗겨내기 위해 설계된 공개의식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거의 기억되지 않아요. 교과서의 각주로 전락하거나 박물관에서 호기심의 대상으로 위장되거나 아이언 메이든 같은 신화로 완전히 재작성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여성을 부수기 위해 고안된 장치를 만들어낸 사회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도구들을 잊는다면 그들이 침묵시킨 여성들도 잊게 되는 걸까?